네, 반갑습니다. 다시 이제 또 이 마지막 이거 써야 되나요? 네. 네, 우리 그 이틀간의 제 10주년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움을 이제 마감하는 종합적인 그런 시간을 특별히 여기 두 분, 우리 박성현 원장님과 정용찬 본부장님 두 분과 함께 이런 그 대화를 하면서 종합 토론을 하게 된 것을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두 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소개를 더 자세하게 많이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오히려 하고 싶은 말씀들을 두 분이 더 하시도록 그렇게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저 박성현 교수님은 국내의 한국 통계학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통계학에 현재 많은 이제 분들이 통계학 분야에서 박 교수님을 통해서 박 원장님을 통해서 배웠고 현재 각 분야에서 통계학을 이끌고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해서 현재 한국을 이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정용찬 본부장님은 현재 이 키스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본부장님으로 최근에 시작을 하셨는데 이미 그 전에도 인터넷 진흥원이라든지 여러 이 데이터 사이언스 또 이 AI와 관련된 그 연구들을 오랫동안 해오신 어떤 면에서 우리 박성현 원장님께서 가신 그 길을 이제 좀 더 미래를 보고 가는 그런 좀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 좀 그 질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국가 통계의 현재와 그 미래를 중심으로 좀 같이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년이 국가 통계 측면에 있어서 한국의 이 통계청이 통계청으로 승격이 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런 해에 두 분께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한 30년을 회고한다면 특별히 그 한국의 이 국가 통계를 위해서 일을 한 그 통계청은 물론이고 또 그 외에 여러 정부 부처에서도 국가 통계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요. 국가 통계를 통해서 지난 30년간 기여한 이 여러 그 정부의 기관들 또는 국가 통계를 위해서 일한 그런 학자들 어떠한 그 기여가 가장 그 중요했는지 그 중에 가장 좀 뜻있는 그런 그 기여의 부분이 있다면 한 가지 정도씩 좀 말씀을 좀 먼저 해주시면 어떨지. 우리 두 분 가운데 누가 좀 먼저 말씀하실까요? 네, 우리 박 원장님 먼저 좀 꺼내 주시겠습니까? 지난 30년간의 국가통계 발전에서 가장 큰 기여도가 뭐냐? 글쎄, 뭐 쉬운 질문은 아닌데요. 우선 저는 뭐 딱 한 가지만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한 가지보다는 한 두 가지 얘기할게요. 네, 좋습니다. 우선 그 통계청 조직이 많이 확대되고 통계청의 그 공식 통계, 국가 통계에 대한 그 수집 관리 활용 같은 것이 굉장히 그 늘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여도입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원래 그 통계청의 전신이 조사통계국이거든요. 조사통계국이 1961년에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90년에 이제 통계청이 발족했고, 그리고 오늘날 이렇기 때문에 사실 30년씩이에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사실 보면 통계청이 생긴 이후에 통계 개발원도 신설이 됐고 또 통계 빅데이터 센터도 이제 생기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통계를 전체적으로 드라이브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통계청에서 한 일 중에서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2000년대 초에 그 소위 그 국가 통계 품질 관리를 시행했습니다. 제 기억에 2003년도인데 그때 제가 그 통계 품질 관리 표준 매뉴얼을 통계청에서 만들 때 제가 상당히 좀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셨군요. 그게 굉장히 기억이 되고 그 후에 우리나라의 그 많은 그 소위 승인 통계들, 국가 통계 그 질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그 통계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통계의 격이 나라의 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 어느 나라든지요. 국가 통계 발전이 그 나라의 선진화하고 정확히 비례해 갑니다. 네, 그러니까 통계가 발전이 안 되면 선진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용찬 본부장님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중요한 이야기는 이미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약간 뭐 반복될 것 같긴 한데 결국은 이제 통계 어원 자체가 이제 국가의 상태이기 때문에 통계의 역할이라는 게 뭐 고대 로마 시대에도 그랬고 뭐 우리나라 뭐 그 조선 시대나 뭐 삼국 시대까지도 올라가도 그랬듯이 그 객관적인 수치로 그 나라의 국가 사회의 상태를 정확하게 그 표시해 주는 것, 그게 이제 가장 통계 임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지난 뭐 통계청 이후 30년, 그 이전 30년, 또 정부 수립 이후 또 그 조사 통계로 이제 센서스부터 시작한 1948년인가요? 아마 그때 이후로 하여튼 통계에 관련 조직의 역할은 가감없이 객관적으로 국가의 상태를 보여주게 했다는 점, 그게 아마 가장 큰 그 기여가 아닌가 싶고, 그 객관적인 상태를 국민들이 보고 우리 사회가 어디에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해줬고, 그러면 앞으로 어디로 가야겠구나라는 것까지도 뭐 제공해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정보부장님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 것까지도 좀 볼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한번 조금 더 하시죠. 어디로 다음 30년은 가야 할까요? 이미 30년을 돌아보는 것이 한 가지의 그런 그 큰 질문을 가지고 돌아보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지금 먼저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다음 30년은 도대체 이 국가 통계와 또 특별히 그 데이터를 함께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좀 가야 합니까? 사실 이제 이번 10주년을 맞이하는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움의 제목도 국가통계 현재와 미래고요. 그 구성 내용도 보면 사실은 데이터 경제, 뭐 데이터 거버넌스, 정보 보호, 뭐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걸로 보아서, 사실은 앞으로 3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국가 통계가 어떤 객관적인 수치를 만드는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통계를 포함해서 새로운 데이터들을 이제 어떻게 통계 소스로 활용할 것인가, 국가의 정책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은 통계를 포함한 어떤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데이터청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뭐 청이 됐던 부가 됐건 어떤 형태가 됐건 간에 데이터 거버넌스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가 가장 우선시 돼야 되고, 그런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내용적인 면에서나 어떤 뭐 실질적인 면에서 통계청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먼저 정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그 통계와 그 데이터 또는 그 데이터와 관련된 그 앞으로의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박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그 앞으로 30년. 네, 지금 정보부장님 얘기한 데 대해서도 동의를 해요. 우선 급한 게 우리나라의 그 데이터 거버넌스를 좀 확립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지금 뭐 데이터들이 뭐 공공 데이터든 민간 데이터든 개인 정보든 간에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계청 또는 행정안전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 위원회도 뭐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뭐 등등. 물론 뭐 우리나라의 통계가 분산형 통계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룰 수는 있지만, 사실은 앞으로 이 데이터 또 인공지능 경제 시대에서는 컨트롤 타워가 확실히 필요합니다. 데이터 컨트롤 타워가.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뭐 데이터청 문제, 뭐 데이터처, 또 나아가서는 뭐 데이터부, 이런 것들을 만들면 어떠냐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거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시급히 논의하고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영국에는 이미 디지털 서비스 청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디지털이라는 게 뭐죠? 디지털 데이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데이터를 서비스해주기 위해서 그 가지고 있는 컨트롤 타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해서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여러 부서에 있는 그 데이터 관리를 뭐 다 하지 말라고 그럴 수는 없어요. 하는 건 좋은데 단 이제 위에서 전체적으로 좀 조정해주고 또 같이 이제 뭐 협력해서 밀고 나가고 하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청와대에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수석을 두든가 아니면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가데이터위원회를 만들든가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좀 대안도 우리 박 원장님께서 제시를 하셨는데 우리 정보부장님께서는 그런 그 데이터 거버넌스 또는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또 최근에 저희들이 이 한국판 뉴딜이라든지 또 이 디지털 뉴딜 이런 그 큰 컨텍스트에서 또 데이터댐을 그 안에서 만드는 부분들 또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그 데이터 경제, 데이터 과학을 국가 통계에 활용을 하고 전반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좋은 발표들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그 맥락에서 볼 때 좀 어떤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데이터 거버넌스에 좀 제시가 되거나 또 이런 대안이 좀 필요하다. 조금 더 보완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제도나 조직 문제를 고민할 때 이제 흔히 이제 참고하는 게 이제 외국 사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도 뭐 연구하는 과정에서 영국이나 이제 미국 사례를 좀 일본 사례까지 이제 좀 공부를 해보는데 굉장히 이제 저희가 좀 벤치마킹을 할 만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통계 기구는 사실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뭐 이게 너무 뭐 어떤 목적에 의해서 뭐 수치가 약간 뭐 흔들리는 거 아니냐, 뭐 왜 이 수치를 지금 내놓은 배경이 뭐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논의들이 있기 때문에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독립성 문제는 이미 영국에서 오래전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겨서 2007년에 영국은 뭐 의원 내각제니까 국가통계위원회를 새로 위상을 만들면서 의회를 지원하는 독립기구로 이제 거버넌스 체제를 확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독립위원회라는 게 상징하듯이 어느 부처에도 속하지 않고 국가 전체 차원에서 객관적인 통계를 생산하겠다. 그 생산하는 통계청 위에 국가통계위원회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가통계위원회랑 보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독립성이 앞으로 더 강화되는 어떤 위상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성의 측면에서도 보면 이제 지금 미국의 경우를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미국은 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각 부처 중요한 13개 부처 안에 각 부처가 필요한 통계를 만드는 생산을 하는 그런 기관들이 뭐 국의 형태나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재무부 안에는 센서스국이라든지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분산되어 있는 분산형인데 조정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백악관에 있는 통계수석이 그 조정을 담당합니다. 예산 조정 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버넌스가 확립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승인 통계 기준으로 보더라도 기존의 경제 통계 중심에서 최근에는 보건사회, 복지 굉장히 다방면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통계청의 그 위치가 적절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또 이게 통계 예산 우리나라도 이제 약간 분산형 체제니까 전 부처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통계 예산이 잘 조정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국이나 미국 사례를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정부 조직을 보면 각 부처의 통계 담당이 어디에 있는가를 제가 한번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굉장히 여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아주 오래전에는 전산부서랑 통계부서가 같이 있었고요. 전산이 네. 굉장히 강화할 때는 최근에는 이제 또 공공데이터 활용이 또 중요하니까 또 공공데이터 기능하고 통계 기능이 또 같이 있는 데도 있고 또 조금은 의욕적으로 하는 부처들은 빅데이터과 이런 걸 만들면서 그 안에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 부처와의 여러 개 부처를 보면 노동부가 다르고 보건복지부가 다르고
뭐 굉장히 부처마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개별 법률 안에 보면 정부 부처는 무조건 통계 책임관을 두도록 돼 있고 또 데이터 책임관을 두도록 돼 있고 또 뭐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뭐 정보 보호 책임관 이렇게 데이터와 연관된 책임관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포진되어 있는 상태인데 과연 이런 것들을 하나의 부처 안에서라도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이고 거버넌스를 유지할 것인가가 현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어느 정도는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끝으로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 하실 말씀이 많으시군요. 네. 네. 국가 데이터 전략이 지금 우리나라는 미흡합니다. 지금 네. 미국은 이미 그 연방 데이터 전략이라 그래서 그 미션, 실천, 계획, 실행 전략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아주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까지 뭐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사실 최근까지는 그냥 국가 데이터 전략, 내셔널 데이터 스트래티지라는 이름 하에 구체적인 모습을 안 보였는데 지난달인가 드디어 문서가 나왔습니다. 국가 데이터 전략이라 그래서 거기도 역시 5개의 미션을 주고 그 미션을 위해서 그 실행해야 될 어떤 그 실천 과제 이렇게 명문화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하면 사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뭐 정부 전체가 데이터가 중요하다, 디지털 뉴딜이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국가 데이터 전략은 이렇게 좀 미국이나 영국에 비견할 만한 그런 문서는 아직 보진 못했고 뭐 몇몇 문서들을 보면 어떤 경제 활성화 쪽에서 뭐 유통을 잘해야 된다는 뭐 계획, 그다음에 AI 데이터 전략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AI 학습용 데이터에 약간 좀 방점을 둔 전략 이런 것들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좀 우리는 국가 차원의 전략이 좀 시급히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에 그 데이터 전략, 국가 데이터 전략의 부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통계개발원장으로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부언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박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그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 정 본부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좀 더 지금 보완하실 부분이나. 저는 동의합니다. 저는 이제 그 통계학자로서 오랫동안 통계 부분에 이제 일을 하고 또 통계청하고도 계속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왔는데 이 소위 통계 전문성과 독립성이 유지돼야 된다, 확립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오래전부터 했어요, 사실은. 근데 잘 안 돼요, 우리나라가 잘 이게. 우선 그 전문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통계를 다루는 전문직들, 통계청장도 물론 전문직이죠. 또 다른 부서에 있는 뭐 공공 데이터 정책관 예를 들어서 또는 뭐 정보 통계 담당관 이런 분들도 다 이 통계에 대한 그 전문직인데 이 자리에 정말 통계를 아시는 분들이 그 직에 있는가 하는 건 의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소위 행정의 전산화가 더 행정의 그 전문성이 더 유지되려면 통계를 다루는 직에는 확실히 그 전문가가 배치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이 소위 행정의 독립성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지금 이 통계개발원 뭐 통계청 아래에 있습니다만은 이게 좀 통계청에 대해서 얘기해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이게 뭐 실제 우리가 피부에 와 닿는 거니까. 네. 이 1990년도에 통계청이 이제 생기고 30년이 지났잖아요. 그동안에 제가 카운트해 보니까 17명의 청장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한 명당 평균 1.8년 근무하신 겁니다. 2년도 안 돼요, 지금 2년도. 이거는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무 기간이 짧다는 얘기는 그만큼 독립성이 유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뜻이. 그래서 사실은 이 통계청장 같은 전문직에는 행정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근무 기간이 최소한도 4년, 5년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 정치적인 그 바람을 안 타는 그런 그 자리가 바로 통계청장 자리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독립성이 유지되는 것이 통계 발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독립성, 전문성 이런 부분을 얘기하셨는데요. 또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하시면서 결국은 저희들이 그 지난 30년을 잠깐 얘기를 하고 앞으로의 30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그 전문성의 얘기는 결국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이번 그 10주년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움을 저희 통계개발원에서 이제 주최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 통계개발원에 있는 그 연구자들 외에도 국내에는 민간 또 다른 그 정부 부처에 여러 이 통계를 또 데이터를 데이터 과학을 데이터 경제를 연구하는 그 전문가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그 앞으로 이 연구자들이 특별히 우리가 30년이라는 그 좀 잠깐 멀리 앞을 보았지만 향후 5년이나 10년 정도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그 국내의 국가 통계와 데이터 경제와 데이터 과학을 연구하는 그런 그 연구자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지 새로운 변화에 제대로 좀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우리 먼저 정용찬 본부장님께서 좀 간단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아마 이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 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사실 요즘 뭐 TV를 틀면 이제 각종 조사 결과들을 이제 많이 발표하는 거를 이제 보실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선거철 되면 통상적으로 뭐 1000명 조사를 해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 뭐 신뢰 수준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실은 그거 선거와 관련된 그 법과 규정에 보면 그 선거 방송을 할 때 만약에 통계 조사를 했으면 뭐 표본 오차, 조사 방법, 샘플 수 이거를 반드시 넣어서 발표해야 된다라는 법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일반 시민들도 그런 뉴스 보도를 볼 때 물론 뭐 일반인들이 표본 오차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는 못하더라도 아 저거는 뭐 이렇게 조금 뽑아서 했기 때문에 뭔가 오차가 있겠구나 이런 말하자면 커먼 센스라고 해야 되나요? 통계에 대한 어떤 저변을 확대하는데 사실은 뭐 통계청을 비롯한 뭐 연구자들, 이 종사자들의 역할이 되게 컸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또 격변의 시대가 지금 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 시대인데 새로운 방법론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세션에서도 뭐 딥러닝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다고 이제 딥러닝이나 뭐 이런 빅데이터 방법론이 등장했다 그래서 기존의 통계 이론이나 방법이 폐기되는 건 아니고 상당 기간 동안 보완 혹은 이런 대체 보완 이런 관계를 가지면서 가기 때문에 사실은 통계학을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는 공부를 또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지금 기존의 통계 방법은 이런 장점이 있고 새로운 방법은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처해 나가야겠다. 이 부분은 좀 보완해야겠다. 이런 목표가 설정되기 때문에 학습하지 않으면 안 되고 뭐 사실 저도 요즘 그 온라인으로 딥러닝을 공부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 공부를 하면서 이 딥러닝을 제대로 하려면은 통계 이론을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결국 머신러닝의 이론적 기반이 뭐 분포 이론이나 확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지금 통계 쪽에 종사하는 그 연구자들은 패러다임의 변화의 시대에 새로운 어떤 방법론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기존의 방법론과 어떻게 다르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이제 말하자면 자기 스스로도 이제 설득을 해야 되고요. 내가 이해해야 또 남을 설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 어려운 임무가 계속 있다고 봅니다. 통계적으로도 또 자기를 설득하고 남을 설득해야 되고요. 통계 방법론이 아닌 새로운 어떤 빅데이터 방법론도 좀 습득해서 나를 설득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은 표준으로 자리 잡고 일반인들을 이해하고 있지만 표본조사가 그 실제로 행정에 사용된 거는 1930년대, 40년대인데 그렇죠.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조금 뽑아가지고 그거를 전체를 말할 수가 있냐. 그래서 네. 미국 정부도 센서스가 원칙이지 왜 표본조사를 해야 되냐라고 해서 그 정부 담당자를 통계학자들이 설득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네, 그렇죠. 이제는 이제 정착이 됐는데 또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니까 또 새로운 방법론을 학습해서 또 설득을 해야 되는 임무가 연구자들한테 또 부여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박 원장님, 우리 그 통계 또 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그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어떠한 그 권유와 격려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발표에서도 데이터 과학 또 데이터 경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앞으로는 이 국가 통계를 만들 때에도 인공지능 AI가 많이 이제 활용될 거다 이런 얘기들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데이터 AI 경제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아마 많은 일 속에 인공지능의 역할이 가미될 거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건 통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통계청에도 또 통계개발원에도 통계하시는 분들 대부분 뭐 수학자나 통계학자나 뭐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분야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그런데 이 소위 인공지능이 이제 들어오면서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 지식을 우리가 필요로 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 소위 그 데이터 과학, 넓은 의미의 데이터 과학, 넓은 의미의 데이터 과학이라는 것은 뭐 통계학과, 컴퓨터 과학과 또는 실제로 여기 응용되는 도메인 날리지까지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통계를 지금 다루시는 분들이 앞으로 다방면의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새로 학교 가서 공부할 수는 없으면 뭐 자기가 개인적으로 공부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꾸 지식을 습득해서 이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저 통계 데이터 취급하고 또 이제 인공지능도 취급하고 이 새로운 이런 사회 변화를 데이터로 탐지할 수 있는 이런 위치라는 게 굉장히 소중하고 또 우리가 이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계청이나 이 개발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은 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회는 10년, 20년 가게 되면 데이터, AI, 인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어쨌든 이 전문성을 또 잘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연구하는 연구자들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 그것은 기본이다. 예, 그 말씀을 먼저 이제 하신 거고 또 한국이라는 그 사회에서 이 데이터와 통계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하는 또 개발을 하고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상당히 자긍심이 있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긍지를 가지고 하면 참 좋겠다. 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할게요. 네, 마지막으로. 그러시죠. 네. 최근에 그 서울대학교에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이라는 게 새로 설립이 됐어요. 네.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거기를 방문해서 대관절 뭘 가르치느냐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에서는 그걸 한번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대답이 재밌더라고요. 자기네들은 ABCD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ABCD. 이게 뭐냐면 A는 알고리즘,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많이 하는 알고리즘이죠. 그리고 B는 빅데이터, 통계에서 많이 다루는 거죠. 네. 그리고 C가 컴퓨팅, 네. 컴퓨팅하는 거. 그리고 D가 도메인 날리지입니다. 그래서 이 ABCD를 가르쳐서 그거를 알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입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앞으로 할 일들이 많고 우리 사회가 그분들을 이렇게 받드는 그런 사회가 앞으로 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그 ABCD에 한 가지 C를 더 붙이자면 아마 이것이 오늘 그 마지막 좀 제가 나누고 싶은 말인데요. Creativity, 예, 창의적인, 혁신적인 그런 그 연구를 하고자 하는 또 이 리스크 테이킹 얼마든지 때로는 그 위험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 감수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사실 마지막 이제 맞추면서 이런 그림을 두 분에게 선물을 간단하게 해드리면서 오늘 이 토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 존 미로라는 그 스페인 화가가 이 피카소와 동시대를 살았던 세계적인 화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1971년에 The Seers 우리말로 번역하면 예언자, 예견자 또는 선견자 그런 뜻으로 이 그림을 그렸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그 연구들이나 또 이 데이터와 통계를 통해서 하는 것은 이제는
미래를 미리 예측을 하고 사회와 경제와 많은 그 변화들을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이제는 충분히 가능해졌고, 오늘 두 분이 말씀하셨던 AI와 데이터 과학은 바로 그런 것을 우리 손에서 잘 가지고 놀 수 있는 툴이 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선제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두 분이 아주 그 중요한 여러 이제 말씀을 잘 해주신 것이 다시금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함께 좀 그 나라의 미래나 또 경제나 사회 또 과학의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선견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같이, 또 박 원장님께서도 계속 저희들에게 많은 좋은 조언을 해주시고, 또 우리 정본부장님께서도 또 많은 격려와 또 좋은 그런 인사이트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두 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그 마지막 종합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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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